안녕하세요. 세미나 1부 세션을 맡게 된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원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사람들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높았을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 시기일 텐데요. 과연 하락이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오를 것인가 하는 앞으로의 전망과 또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2부까지 유익한 내용 경청해 주시고 투자와 자산 관리의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7년째 유례없는 상승장이 장기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거래가 총 32만 5,74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직전 최고 거래 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수가 총 38,966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이전보다 높은 최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말인데요.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광역시가 단연 상승폭이 높았고 부산광역시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114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4,046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이 42억에 거래가 되고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아크로 리버하임은 8월에 34평이 25억에 거래가 되면서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선호도 높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21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종전 신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입지가 우수한 재건축 단지로 축이 이동하는 현상도 관측이 되는데요. 강남을 중심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이 지난 4월에 80억에 거래가 되면서 부산, 대전, 전국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최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로 가격이 눌려있던 전통적인 재건축 아파트가 저평가로 인식이 되면서 입지 선호에 대한 상대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결국 감가되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은 입지라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에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선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잠재적인 성장 가치가 확대되고 있고 가격이 더 비싸고 좋은 지역일수록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얼마 전까지 대형 평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재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평형의 선호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후 수익률을 고려하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실익이 큰데 그러면 대형이 좋겠습니까? 소형이 좋겠습니까? 대형이 각광받고 더 선호가 되겠죠. 다만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입주 시점까지 빨라도 5년 또는 10년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한 점, 물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계자산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10년간 눌려왔던 재건축, 재개발이 무섭게 상승해서였을까요? 다시 신축과 구축, 또 대출 불가한 15억 초고가와 외곽지역 중저가 등 아파트 갭 메우기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역의 가격이 계속 올라왔죠. 수도권의 경우는 GTX가 단연 뜨거운 감자입니다. GTX나 지하철 연장 같은 교통개선 지역과 정비사업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한 달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로만 교통망 확충 지역이 기대되는 군포 3.6%, 시흥 3.2%, 남양주 1.9%, 그리고 파주는 1.1%를 기록했고 정비사업이 많은 안양, 동안 3.9%, 안산, 단원은 3.2%, 그리고 의왕은 3.1%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올해는 최근의 세종과 대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뜨거운 분위기인데요. 단숨에 하락 반전할 뚜렷한 요인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특이점이 찾아온 시장인 만큼 예의주시해야 할 만큼의 이슈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민감한 정책 변수는 종합대책 수준의 추가 규제나 발표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더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도 매매 거래량 감소와 인구 감소, 전월세 시장 불안정,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 대출 규제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할 이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실수요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매, 즉 사고 파는 시장은 자산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매수는 내가 원하는 입지에 좋은 상품이 공급이 된다는 확실한 시그널만 있으면 당장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또 대기 수요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는 대기가 없죠.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노숙하지 않는 이상 대기를 할 수가 없죠. 이런 특성을 가진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하방에서 경직성 있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하방 지지선이 높아지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대입했을 때 매가가 높아질 확률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매 시장의 한 지표로서 집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 가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말 72%로 높았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본격적인 매매 가격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2021년 10월 1일 현재 기준으로 51.54%로 조사됐습니다. 붙어있던 매매와 전세 가격 갭이 20% 이상 벌어지면서 전세금의 2배가 곧 매매 가격인 셈이 되었는데요. 작년 8월 임대차 입법 시행이 되면서 전월세 시장은 가격 변동성을 비롯해 매물 부족 등 불안이 더 커진 모습입니다. 전세 기간이 기본 2년 사이클에서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 청구와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도입이 되면서 기본 사이클이 4년으로 바뀐 개념으로 쉽게 풀이되고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2년 후를 생각해 4년치를 올려서 받고자 하다 보니 한 단지 아파트에서도 가격 차이가 심한 곳은 2배 이상 많이 벌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체감되는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전세 가격 변동률은 시행 시점인 작년 8월 전후로 현재까지 1년 2개월 동안 약 2.5%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보증금 증액 규모가 확 늘어난 신규 계약건뿐만이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가 적용된 기존 전세의 연장건이 합쳐서 통계되기 때문인데요. 불안한 지점은 계약갱신 청구 시점이 전부 도래되고 난 이후에 전세 가격 상승 통계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높아진 전세 가격이 하방 지지선을 끌어올려서 또다시 매매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상황도 2015년 말 78%에서 현재 63%로 6년 전보다 15% 전세가 비중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수치만 약간 다를 뿐 추세는 좀 비슷하고요.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은 단기간에 쉽게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말씀드리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하게 조기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까지 걸리는 물리적 건축 소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그 시간 동안 전세 수요자들이 당장 주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다릴 수가 있느냐. 어디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 시장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11에서 12% 수준으로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부분을 민간을 통해서 수급을 해결해야 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건데요. 임대인의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공급 주체인 건설사의 마진이 줄고 규제가 더해지면서 인허가 물량도 적다 보니 이 또한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승한 전세 가격은 안정화까지는 시간 소요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수분양자들이 입주 전 임차 수요로 더해질 상황이고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까지 더해지니까 월세로 전환이 더욱 빨라지면서
불안한 전망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매매 거래량 감소입니다. 2015년 서울은 한 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22만 1,700여 건에 육박했지만 2019년 13만여 건으로 매년 2만 건씩 줄어들다가 2020년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서 17만 7천 건으로 반등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9만 4천여 건으로 작년의 60% 수준으로 다시 급감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왜 우리가 이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거래량과 가격은 정비례 관계로 많이 알고 계시죠? 보통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가격도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지표로서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현재의 모습은 이런 일반적인 상황과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상 이면에 정확한 해석을 두고 또 시장 전망을 두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나 실상을 알면 좀 명확하게 시장을 진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 반전을 하려면 우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쌓이는 매물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매물이 적체되면서 사려는 수보다 많아지니까 당연히 호가가 낮아지고 매수자는 낮은 가격의 매물을 골라서 거래하니까 시세가 낮아지는 일련의 과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거래량 감소는 우선 매물이 계속 쌓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세도 매매도 일단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모수 자체가 적으니까 거래로 이어질 표본이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경제 측면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두 가지 모습의 인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첫째는 물건은 많지만 살 사람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살 사람은 많이 있으나 물건이 없는 경우겠죠. 현재는 이 후자의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매도자 우위의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서 부담이 커진 양도세를 감안해 높은 호가를 부르고 상대적으로 더 불안한 매수자가 이에 응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감소하고 있으니 수요가 줄었다. 이제 가격이 빠지는 중이다. 라고 현재의 시황을 진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슈인데요. 주택 구매 수요는 아직 살아있고 당분간 줄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이라는 일종의 물대기에 따라서 풍선효과처럼 이동하는 모습이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리 대책부터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으니까 사람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9억, 15억 원이라는 기준선을 두고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또 대출이 가능한 지역으로 참여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봐오신 것처럼 잘 아실 겁니다. 지역과 금액에만 풍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유형에도 풍선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규제가 높아진 주택에서 규제가 덜한 유형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이게 첫 번째 판단 근거입니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93,784건에서 올해 현 시점까지 39,099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는 되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전체 거래량 94,908건 중 아파트 39,099건, 다세대 42,061건으로 다세대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이미 절대수도 많이 집계되고 있고요.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연립, 최근에 유행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더하면 아파트 거래량보다 더욱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서 보면 추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당시 아파트 거래가 전체 주택의 약 60%를 차지했던 반면에 올해는 전체 중에 41%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감소를 단순하게 수요 감소로 인식할 게 아니라 주택 유형을 세분화해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아파트를 사고 싶긴 하지만 대출이나 세금 등을 이유로 자이든 타이든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는 두 번째로 MZ세대로 불리는 20, 30대 젊은 세대의 부동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장은 규제 높은 9.13 대책과 12.16 대책을 거치면서 다주택자가 또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리는 형국은 아닙니다. 투기는 진입 단계에서 점점 억제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집이 필요한 젊은 실수요층이 매수 주체로서 가격 형성 과정에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높은 가격의 실거주를 통한 양도세, 비과세도 충족할 수 없어서 차익을 남기기 더욱 어려운 조건인데 무리해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가면서까지 추격 매수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무거워짐으로 인해서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집이 필요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젊은 무주택 수요층은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면서 장기 보유 계획도 있으니까 계속 시장만 지켜보면서 고민할 바에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낫다라는 계산으로 보여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량과 신고 가격을 보면 더 극명하게 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부터 일단 다르고요. 양도세는 다주택자와 비교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50% 이상 벌어집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매매 전세 갭으로 집을 산 무주택자의 비중은 작년 상반기 52.6%에서 올해 상반기 64.7%로 1년 만에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30대가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매입자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큰손인 5, 60대의 비중이 2015년 31%에서 올해 28%로 소폭 감소한 반면에 20, 30대의 비중은 28%에서 올해 31%로 증가했는데요. 6년 전과 비교해서 5, 60대와 20, 30대의 비중이 뒤바뀐 모습입니다. 물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르겠지만 적어도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택시장에서의 만큼은 젊은 수요층의 진출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쯤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업별 인구, 연령대별 인구, 지역별 인구 등등 여러 기준의 인구 데이터가 상황에 맞게 적용되는 것이 수요 예측에 보다 정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인구 수는 중장기적인 가격과 산업 트렌드에는 중요하지만 단기 전망에는 보통 쓰이지 않습니다. 인구의 이동이 더 직접적일 수 있는데요. 고용과 경제의 이유로 대도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2030년까지 인구가 약 2,500에서 600만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수요는 꾸준할 전망이고 그 시점까지는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감이 수급 여건에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441만 6,816세대로 10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25만 세대가 늘었습니다. 1, 2인 가구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고요. 수요를 짚어보았으니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이슈인 공급을 체크해 볼 텐데요. 공급은 과거 인허가 물량을 보면 바로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먼저 입주 물량을 보면 예년에 비해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상승폭이 컸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만 호 정도 새 집이 입주를 했었는데 역대급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올해가 서울 3만 호 입주인데 내년은 집들이 새로 할 집이 2만 호, 내후년에도 2만 호. 당장 전월세 시장부터 꽤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공급 시그널을 알 수 있는 주택 인허가 상황도 다르진 않습니다. 전국 규모로는 7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2018년부터 급감해온 것과 특히 주목해볼 점은 아파트의 인허가가 다세대보다 감소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두 가지 주지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지금의 가격 상승은 단순히 유동성만으로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과 앞으로의 공급 여건도 지금보다 더 부족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수급 측면에서 당분간 가격 상승의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 불균형은 그간 정체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에 영향이 있는 만큼 사업장이 많이 포진된 지역일수록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의 대응도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이슈,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0.75%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한 차례 인상을 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자산 레버리지에 부정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향후 부동산 시장 상승을 더디게 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고된 수준만큼 또 단계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더 높았던 2019년 말 이전 상황을 반추해 볼 때 참여자들에게 생각밖의 큰 타격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되려 시장의 내성을 단단하게 키울 가능성도 있고요. 우선 대출 규제가 강한 환경에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금리 1, 2% 높아지는 것보다는 대출 자체의 가능 여부 그리고 그 한도가 더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수년 전부터 지금은 더한데 깐깐하게 관리를 해오고 있고 따라서 큰 흐름에서 제로금리까지는 아니어도 저금리 기조는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는 금리 인상만으로 하락까지 견인하기엔 다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예상을 벗어난 높은 폭으로 한 번에 인상이 되면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금리는 부동산 외에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도시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려는 목적만으로 단행할 가능성 또한 낮아 보입니다. 향후 디레버리징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누구라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추이는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금리에 이어서 6번째, 경제 경기 지표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종합지수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는 통계청 자료고요. 순환 변동치는 말 그대로 경기 변동의 국면이나 전환점 등을 측정할 때 주로 쓰입니다. 수치가 100을 상회하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100을 하회하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환점 측정에 활용되는 데이터 보니 수치의 수준보다는 방향 중심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점을 알 수 있고 이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인하했던 금리를 이제 좋아졌으니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발췌한 전국의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최근 3년 추이를 살펴보면 시작이 되는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해오다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73.3포인트로 급격히 안 좋아졌다가 최근 103.8포인트로 지표는 코로나 이전보다 나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뜻 공감 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소득이 증가한 가구, 감소한 가구의 편차 심화 등 양극화는 더 빨라졌지만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소비 심리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의미보다 종합적인 영향이 참여자들의 심리에 결국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결국 사람이 가격을 만든다고 하죠. 다시 말해 부정적으로 만들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지가 주요 체크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격 동향, 전월세 시장, 거래량, 수요, 공급, 금리, 경기 등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진단해보고 전망에 대해 함께 향유했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상승과 하락 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남은 올 4분기와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전반적으로 강보합 이상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서울의 초고가 밀집 지역의 신축과 재건축이 동반 상승 견인하면서 중저가 지역, 경기, 인천 지역도 동조화를 띠고 상승 기조에는 큰 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유망 지역으로 먼저 서울은 재정비가 질비한 이촌동과 한강로 주변의 용산, 그리고 뒤늦게 속도 내기 시작한 외곽 지역의 노도강, 금광구 등의 키 맞추기,
재개발은 대역급 성수 한남 외에도 아직 분양 시작도 안 한 노량진, 미아 뉴타운 등도 미래가치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수도권은 과천, 남양주, 별내, 구리, 광명, 시흥, 김포, 걸포, 북변, 일산, 대곡, 백석 등이 앞으로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산관리나 투자 의사결정에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